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 향후 오를까? 그거 첫 번째랑 그럼 이 단지는 괜찮은 단지일까? 요걸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로 사는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저기 지방에 있는 뭐 예를 들어 84제곱미터 3억짜리 샀다면 뭐 싸게 산 거는 솔직히 맞아요. 맞지만 이게 또 내가 투자로 샀으니까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살 때는 내가 오를 지역을 사는지 되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부동산 중에서도 분양권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분양권 강사, 분양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명 해안선을 쓰는 황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양권 투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면 뭐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어떤 초보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래 했던 분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기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관심도 있고 그쪽으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상가가 내 메인이야 나는 상가를 해서 그쪽 뭐 인테리어를 하고 또 비싼 값에 팔거나 좋은 임대료를 받을 거야 등등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종목별로 나한테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경매도 해보고 저기 상업용 부동산도 해보고 주택 뭐 갭 투자나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결국은 다시 분양권으로 돌아온 게 이게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쉽고 이게 잘하니까 쉬워요. 딴 거는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기에는 약간 좀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쉽더라고요. 또 쉽고 하다 보니까 성과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양권 쪽으로 관심도 있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양권 거래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양권을 산다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일반인들 경우는 분양권을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역으로 보면은 아파트는 어디서 사죠? 보통 우리가 살 때 현장을 가거나 현장 가기 전에 이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지도로 검색하거나 주소지로 검색해서 내가 선택할 아파트의 가격을 체크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권도 전 과거에 분양했었던 단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거 뭐 어플을 제가 소개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서 분양권을 누르고 지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그랗게 떠요. 여기에 분양권이 있다는 지도상에 동그랗게 뜨거든요. 그거를 체크하면서 분양 단지가 여기거나 그거 하나 체크하고요. 또 가장 쉬운 건 우리 동네에 내가 이제 신규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살 만한 우리 동네 쪽 한번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에 좀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쪽 지역에 괜찮은 분양권이 있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네이버 부동산에 분양권 누르고 지도를 검색하면은 거기에 매물 표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요. 우선 1차로 분양권 매물이 어디 있는지 체크했으면 두 번째는 부동산한테 연락해 보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몇 동 몇 호 매물이 있고 프리미엄 표시가 500만 원에 있다. 요거 맞는 매물인가요? 체크하면은 부동산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한번 찾아가요. 초보자들은. 제가 요번에 내 집 마련으로 여기로 이사 가려고 분양권을 알아보고 있다가 네이버 부동산에 이 매물을 봤다. 소장님이 올려주실 매물인데 그래서 한번 사기 전에 브리핑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럼 이제 그 소장님이 내가 사고 싶어하는 분양권에 대해서 뭐 장단점 또 등등 뭐 신축 아파트 들어서면 그 안에 커뮤니티가 어떻게 생길지 대략적으로 설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됐으면은 이제 쉬워요. 사장님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장님이 뭐라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그 파는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거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화 통화가 순조롭게 되면 우선 가계약금을 먼저 걸고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분양권을 사는 거니까
나중에 소장님과 매도자 매수자 함께 손을 잡고 명의 변경하면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련의 과정이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끝부분이 뭐 이사를 안 하는 거니까 그냥 권리를 내가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같은 부동산 상승장에는 이렇게 분양권을 사는 게, 아까 PD님도 당첨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는 것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요. 분양권 투자할 때 꼭 봐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분양권을 매수할 때 저라면은 매수의 목적은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실거주하거나, 두 번째 투자를 하거나. 그 두 개 아니면 이제 뭐 분양권을 살 일은 없잖아요. 그 두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야, 이 지역이 향후 오를까? 그거 첫 번째랑, 그럼 이 단지는 괜찮은 단지일까? 요걸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로 사는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저기 지방에 있는 뭐 예를 들어 84제곱미터 3억짜리 샀다면 뭐 싸게 산 거는 솔직히 맞아요. 맞지만 이게 또 내가 투자로 샀으니까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살 때는 내가 오를 지역을 사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실거주도 이왕이면 뭐 내가 지방에 살아. 내 직장이 여기인데 이왕이면 조금 지방이니까 많이 안 바뀐다면 거리가 있더라도 약간 도심지에 사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지 스펙이 좀 중요해요. 이 단지가 내가 사고 싶은 단지가 물론 비싸겠죠. 비싸겠지만 좀 규모도 크고 입지도 좋은 입지에 있어야지 향후 팔 때, 그리고 향후 집값이 오를 때 충분히 딴 집보다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1차 지역, 2번 단지 입지와 스펙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칠게요. 서울도 전매 풀린 분양권들이 있잖아요. 전매 풀린 분양권 중에서도 서울 전체 통틀어서도 대부분 역세권은 아니에요. 분양권 중에서. 그렇지만 대다수가 역세권에 위치하긴 하거든요. 그 역세권에 위치한 서울 안에서도 만약에 분양권을 산다면 이왕이면 입지 자체야 뭐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많이 떨어진 지역은 없거든요. 가격대로 다 형성돼 있지만 적당한 역세권에, 그리고 세대수, 이왕이면 세대수도 이왕이면 500세대 이상 단지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워낙 땅이 넓잖아요. 경기도도 대도심지, 도심지 안에 있냐, 아니면 저기 도심지 밖에 있느냐. 이왕이면 물론 비싸긴 하겠지만 도심지 안쪽으로 누구나 사고 싶은 단지, 그걸 한번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 좋은 게 비싼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게 비싼데 이게 너무 무리하는 거는 아닐까를 항상 생각해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너무 비싸다가는, 내가 예를 들어 내 전재산이 4억밖에 없어. 근데 아파트가 뭐 한 11억에서 12억이다 보면 이걸 다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건 무리야. 6억, 7억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가 한 3억 정도, 이자가 한 달에 한 3, 4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평균 직장인들 기준에서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돈 한도 내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한 빚은 약간 하우스 푸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무리한 빚은 안 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투자라면은 항상 전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세가. 분양권 살 때. 내가 실거주하면 전세가가 의미 없잖아요. 내가 어차피 들어가 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분양권 투자로 해서 나중에 전세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전세가가 확 낮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급매가 나온다. 그때 급매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받은 돈 주고 산 분양권이 5억이야. 근데 전세가 뭐 그때 입주가 많아갖고 전세가 2억 5천이야. 그럼 나는 당장 그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내 필요한 돈은 2억 5천인데 2억 5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운영을 못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팔게 된단 말이에요. 팔게 되는데 이게 잘 팔리는 곳과 안 팔리는 단지가 분명히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비인기 단지 같은 경우는 부피를 떠나서 마피, 지금 일부 지역,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이상도 있어요. 4억대 아파트인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 3천 붙은 지방도 있더라고요. 왜? 전세가가 엄청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건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첫 번째, 지금 이 지역이 오를 지역인지, 그리고 단지 스펙도 좀 보고요. 그리고 대출, 자금 계획 세우고, 네 번째, 만약에 투자로 들어갈 때는 전세가를 꼭 체크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분양권 중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지금 나와 있는 분양권 중에 관심 있는 게 우선 서울은 피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기도, 인천 쪽 분양권에 요즘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찍고 있는 7월 초인데 지금부터 막 서울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비싸요. 솔직히 한 12억 정 강북 웬만하면 다 12억 하고 거기에 프리미엄 막 1억 이상 붙었으니까 근데 막 13억 14억 정도 하면 사실 비싼 거는 맞거든요. 왜냐면 어떤 기준이면 이제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 월급 받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건 맞는데 오히려 또 서울이 오르면은 항상 그랬거든요. 이게 퍼진단 말이에요.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막 오르는 서울 잡는 것보다 이왕이면 분양을 받더라도 이왕이면 조금 더 저렴한 경기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권 매수도 마찬가지고. 분양권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좋은가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약간 세금이 높아요. 분양권 상태로 사서 1년 이내에 팔면 세금이 77%고요. 1년 초과 입주 때까지 팔면은 66%입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그래도 거래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양권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결국 새 아파트거든요. 맞잖아요.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와 입이 벌려져요. 왜? 그 주위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은 좀 똘똘한 녀석이고 괜찮다 싶으면은 이왕이면 장기 투자하는 걸 더 선호하고 싶어요. 왜? 그 똘똘한 거 팔고 새 거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새 아파트 좋은 입지라 생각하면은 좀 오래 최소 2년. 2년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일반 과세기 때문에 완공 후 2년 그리고 완공 후 4년 2년 전세 주고 계약갱신까지 해서 4년 후에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양권 저도 실제로 분양 받아서 입주하고 등기까지 가져가서 전세 준 게 있는데 또 투자 기간이 길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컸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년 5년 전엔 분양가 5억밖에 안 했어요. 5억 6억. 그런데 5년 정도에 한 12억 13억까지 올랐잖아요. 서울 아파트 신축급이. 그러니까 좋은 곳에선 그냥 꾸준히 전세만 맞추면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거 막 돈 많이 들어가지 않나? 초반에는 조금 들어가긴 해요. 초반에 전세 맞출 때는 조금 들어갔는데 또 그건 또 상황이 틀려요. 서울이 전세가가 전부 다 올라버리면 거의 돈 하나도 안 든 케이스도 있고 돈이 들어도 조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서울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또 따지면은 이왕이면은 서울에다가 서울이 지금 최고 잘 나가긴 해요. 똘똘한 한 채를 꾸준히 오래 가져가고 이게 없는 거다 생각해서 두면은 나중에 똘똘한 효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분양권 투자 성공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성공 사례는 뭐 되게 많죠. 성공 사례는 많고 최근 한 2년 동안 집값이 계속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팔았던 거는 제가 뭐 최근에 팔았던 거는 한지는 꽤 오래됐어요. 2014년에 사서 10년 만에 팔았네요. 10년 만에 팔아서 세금은 냈습니다. 3억에 사서 8억 정도에 팔았던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분양권을 이제 또 분양권 판 거는 또 줍줍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무순이 줍줍을 저 와이프랑 같이 갔어요. 부부가 갔어. 그래서 그때 당시 부부가 하나씩 줍줍을 했습니다. 보통은 혼자 간단 말이에요. 그죠?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보통 투자하시는 분이 혼자 간데 저는 괜찮은 단지면 2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 아니 너무 괜찮은 단지 안전마진이 확보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보다 2개가 낫잖아요. 그래서 2개를 분양받아서 높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안전마진이 높은 지역의 무순위 줍줍은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그때 당시 안전마진은 높지 않았어요. 근데 향후 오를 것 같았어. 입주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 분양가가 한 3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3억 정도 됐는데 84제곱미터 3억이면 거의 최저가라고 생각해요. 지방이었어요. 지방. 그래서 와이프랑 차 타고 가서 무순위로 해서 남긴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되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분양받고 1년 후에 전매로 판 적도 굉장히 많아요. 분양권 투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진짜 굉장한 멘토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날 공부한 분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멘토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기본적인 거 없이 묻지마 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모델하우스가 있네. 들어가서 구경해볼까 하면서 계약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품이 위험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부동산, 저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뭐 어디 아파트 뭐 아파트에 뭐 상가 분양받으라고. 물론 뭐 대답도 안 해주고 다 저기 하고 있지만 모르면은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묻지마 투자는 안 돼요. 단 옆에 어느 정도 아는 멘토가 있으면은 참 도움받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냥 무대뽀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왜? 이거 전 재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 안 되고 두 번째 몰빵 투자 안 된다. 어떤 투자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상가를 거의 몰빵 뭐 20억 30억에 분양받아서 몰빵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임차인이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야 이거 투자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 하면 하지 말고 묻지마 투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게 좀 알고 투자하는 거 그거 제일 쉬운 방법은 뭐 예를 들어 책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수강하거나 또 글 같은 거 보거나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걸 택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저도 부동산 강의를 하지만 수강생들 보면은 묻지마 투자 막 투자해다 해서 지금까지 위기를 겪는 분들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상한 상품들 또 내지는 너무 무리한 투자 그 부분이 가장 위험했던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리스크 관리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부동산이라는 건 또 한번 사놓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임대를 받더라도 최근 금리가 좀 올라서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야. 근데 대출 이자가 120만 원이야. 그럼 20만 원씩 손해 보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는 버티게 되면은 다달이 20만 원 더 나간다고 내가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냥 버티자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분양권으로 그렇게 위기 있던 적은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분양 받을 때부터 어느 정도 괜찮은 단지 위주로 선택하게 되면은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팔리더라고요. 물론 좀 싸게는 팔리지만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안 팔리는 게 지금까지 안 팔리는 부동산이 제일 무섭거든요. 이왕이면 처음 선택 때 좀 황금성이 괜찮은 단지 위주로 선택했던 게 내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에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6개월, 1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이제 거의 한 매주 임장을 나가는데 한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전세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전세가 굉장히 귀해졌어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지금까지 전세가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최소 뭐 한 1억에서 준신주급 1억에서 2억씩 오른 것 같고요. 그 외에 전 지역은 아니지만 수도권도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서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이유도 있죠. 그러면 입주 물량은 2년 전, 3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매주 분양 물량 어디 하는지 체크하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는 분양 거의 많이 안 했어요. 왜? 규제가 하도 심했고 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잘 안 했고요. 그리고 2022년 약간 하반기부터 하락장 왔잖아요. 하락장 때도 분양 안 했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따지고 보면 거의 2년,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분양 물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나타날 거예요. 또 올해도 분양 많이 안 했어요. 수도권은. 특히 수도권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6개월, 1년치가 아니고 앞으로 입주가 좀 부족해서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도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한 2, 3년 전부터 들었어요. 왜? 분양을 안 해서. 전세가 계속 오르고. 그 부분이 집값에 지금도 전세가가 지금 55주인가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서울 전세가. 근데 또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또 지방 소도시 같은 건 계속 꾸준히 미분양 나더라도 계속 분양을 했고 또 지방 같은 경우 인구가 좀 줄어드는 그 포인트가 크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되고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게 분양 물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 2, 3년간 보더라도.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 상승과 함께 최근 서울부터 시작해서 매매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도권으로 퍼질 것 같아. 서울 상급지랑 뭐 서울 외곽이 있고요. 경기도는 과천이 조금 많이
지금 뭐 최근에 뭐 20억 그게 2년 전에 뭐 13억, 15억에 거래된 걸 봤는데 최근에 20억 가까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게 불과 한 1년 반 전이에요. 1년 6개월, 뭐 1년 7개월 전이었는데 최근에 서울 그리고 경기도 최상급지 위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가치 상승 초입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상가는 힘들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다 뭐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최근 금리가 아직도 높아요. 한 4.8 제가 최근에 받았던 건 4.8% 금리더라고요. 근데 주택은 뭐 3%대, 2%대인데 저기 뭐야 사업자 대출은 좀 높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건 4%대였었고 그리고 최근 일부 상업용 상품은 약간 은행에서 꺼리기 때문에 대출 규모를 줄였어요. 최근에 제 지인들도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상업용 부동산의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이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투명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기도 솔직히 좀 떨어졌고 인기 떨어졌다는 게 프리미엄이 약간 떨어지고 매물이 좀 늘었더라고요. 제 가족 중에 한 분도 요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인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약간 지지부진해질수록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그 여파로 요즘 그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 받으면 뭐 추가 분담금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아파트도 요즘은 약간 준신축 위주로 거래량을 봐도 준신축 위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가격 상승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뭐 많은 상품 중에 그래도 분양권 쪽이 어쨌든 지금 분양가가 살짝 높긴 해도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분양이 4군데 있는데 고양, 장흥, 카이브 유보라, 마포 그리고 과천, 성남에 있는데 분양가가 살짝 주변 시세 과천은 엄청 싸지만 대부분 주변 시세 비슷하지만 지금 인기가 되게 높아요. 왜?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 그리고 저는 이것도 보라고 싶어요. 분양권을 볼 때 지금 분양하는 거랑 2년 전, 3년 전 분양하는 거랑 분양가가 틀리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 쌀 때 분양했던 거를 기준해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지 체크해서 이 2, 3년 전 거를 보고 실거주로 들어가면 완전 땡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약세장에서도 누구는 수익 낸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지 않아요. 특히 부산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이 좋지 않은데 이런 걸 지방 분들은 이런 걸 노리면 어떨까 싶어요. 입주하는 거. 분양권이 제일 무서운 게 입주장을 맞는 거예요. 입주장은 뭐냐면 분양을 받고 이제 등기 치기 직전이야.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야. 내가 들어가 살까? 아니면 전세를 줘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은 지역은 전세가도 낮아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분양가 이하로 붙은 데가 엄청 많아. 그거를 오히려 실거주면에서 사는 것도 괜찮고 투자면에서도 약간 찝찝한데 그래도 절대가를 본다면은 왜? 3년 전 분양가 싼 분양가였고 근데 그 싼 분양가에서 가격이 더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면 PD님도 괜찮지 않나요? 약간 용기가 없을 뿐이지. 그런 것도 관심 들 필요는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는 신규 분양 중에서 수도권이 대대긴 해요.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지방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까지도 지방은 아닌 것 같아. 저는 부동산 선지표인 뭐를 보냐면 청약 경쟁률을 본단 말이에요. 매주 수도권, 광역시 쭉 보게 되면은 지방 광역시 청약 경쟁률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나마 괜찮은 곳이 수도권이고요.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데는 저기겠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강남 4구나 수도권 공공택지. 또 공공택지 지금도 꾸준히 분양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괜찮고요. 그렇게 수도권으로 지금 대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애연이나 수강생들 때 지금 현재는 그냥 수도권만 보는 게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아직까지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 관심 가지면 좋을 지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5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보여요. 위기 때도 똘똘한 한 채였고 기회 때도 똘똘한 한 채였어.
물론 시기에 따라서 약간 그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실거주하다 보면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도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똘똘한 거는 좀 듬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비싸긴 하지만 서울에 똘똘한 한 채 분양받는 게 가장 좋은데 분양받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고 피 주고 살 만한 것들이 어쨌든 규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매 제한 1년으로 과감하게 서울에 있는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은 서울과 인접 도시들 지금 현재도 규제 중에 취득세 중과라는 규제가 있거든요. 취득세 중과는 뭐 3주택부터는 취득세 8%, 4주택부터는 12%씩 취득세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지방은 안 내려가요. 왜? 12%, 3억짜리 아파트, 뭐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인데 취득세만 6천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12%면. 그러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될 것 같아요. 그 똘똘한 한 채의 대표적인 거는 서울이겠고요. 또 서울 뭐 중하급지와 비슷한 경기도 상급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경기도 좀 하급지는 인기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과 경기도 상급지 정도 보는 게 좋겠어요. 무주택자라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청약이 괜찮은데 최근에 청약정 공백기가 있었어요. 1월, 2월 달에 원래 비수기예요. 매년 1, 2월은 청약 비수기고요. 3월 달에 거의 한 달 동안 청약 홈을 뭐 업데이트한다고 분양 안 했어요. 그리고 4월 달, 예를 들어 4월 달에는 뭐 총선이 있다고 좀 안 한 느낌도 들고 5월 달에는 뭐 PF 대출 문제 있다고 그래갖고 질질 끌다 안 하고 최근 6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 수도권에 인기 단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6월, 7월까지 많아요. 7월도 많아요. 그리고 8월도 꾸준히 많으니까 분양이 많을 때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심할 거 하나 있어요. 분양가가 높아요. 그게 좀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5년 전에도 높았어요. 14년 전에도 높았어. 그래서 짜증이 났어요. 왜? 분양가는 항상 그때 당시 높아요. 물론 싼 것도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있는 단지 특별한 거는 싸지만 기본적으로 분양하는 거는 다 비쌌고요. 또 이게 상승하다 보면 그때가 쌌구나라는 뭐 한탄도 있고 그때 할 걸 하는 후회도 있겠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양가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싸지는 않구나. 하지만 향후 오를 걸 감안하면은 지금 이 가격이면 내가 괜찮겠다 생각하면은 조금 주변 시세 비슷하다면은 지금 분위기상 타이밍이라고 그러면은 분양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금리 많이 내렸죠. 제가 한 1년 7개월쯤에 막 5%대였어요. 5%대. 사업자 대출 기준에서 주담대도 막 4.4%대였고 근데 최근에 주담대 보니까 뉴스에서는 2%대까지 내려가 2.0, 2점 후반대겠죠. 고정금리. 그리고 보통 받는 분들 뭐 3.4인가 3.5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은 지금 금리가 이거 뭐 미국 금리 인상 그 전과 비슷해요. 특히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자나 신용대출은 좀 확실히 높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담대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 없고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뭐 한 번 내지는 2번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적용된다고 해도 뭐 금리가 팍팍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 그 생각 듭니다. 해안선님을 만나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 요즘 최근 좀 꾸준히 글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쓰고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궁금하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해안선 검색하셔서 들어오면은 또 제가 분양 정보 같은 경우 꾸준히 올리고 컬럼도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해안선 TV로 유튜브 검색하시면 있는데 조금 활동을 좀 뜸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와서 구독 추가하시면 가끔 이제 라이브를 켜요. 라이브를 키면서 소통하는 방송이 있으니까 블로그와 유튜브 라이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하면서 솔직히 위기는 크게 없었어요. 위기는 크게 없었고 약간 어려웠던 적은 초창기에 부동산을 제가 급매를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다 명의까지 끝나고 나서 연락이었어요.
서울 보증공사에서 연락이 오면서 본인이 아파트를 샀는데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다. 맞아요. 그때 당시 좀 금매가 나와서 정상적인 거래를 했고요. 근데 그쪽 보증공사에서 너무 이상하다. 왜냐면 나한테 팔았던 사람이 망하기 직전에 회사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급히 정리하냐고 싸게 판 건데 그걸 마침 제가 샀는데 그 보증공사에서는 이거를 사행위로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소송이 걸렸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소송했던 거, 물론 변호사를 쓰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불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법원 가서 뭐 판사님 앞에서 얘기도 하고, 그때 막 준비하고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때가 아마 투자하면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고, 그 이후로는 딱히 뭐 그렇게 투자로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들은 사고방식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주위에도 뭐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히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떠나지 않고 거기서 꾸준히 있었고, 또 시장이 좋아질 때 마침 그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해서 수익 보고, 그렇게 이 부를 이룩 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꾸준함이 아니었나 싶네요. 제 생각에는. 반드시 지키는 투자 원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분양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지킨 거는, 만약에 이걸 내가 투자했을 때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잘못됐을 때 이게 나와 내 가족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할 것 같으면 안 해요. 근데 적당히, 아니 요걸 만약에 손절을 치더라도 괜찮다 싶으면 고를 하고요. 두 번째, 결정이 됐으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괜찮으면서도 안 괜찮고 막 이게 혼란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막 단점만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장점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 결정 장애로 뭐 타이밍 놓쳐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결정을 조금 더 빨리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투자하다 보면은 또 손실 볼 수도 있고 수익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타이밍 그 시기에 따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훅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키려고 그러는 거는, 웬만하면 손실을 보지 않게끔 버틸 건 좀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적당히 수익 보면 큰 욕심 안 되고, 여태까지 투자하다 보면 좀 꾸준히 하면서 계속 팔고 사고 하는 기준 중에 약간 그래도 무조건 수익은 옳다, 요 생각으로, 뭐 남들보다 어떤 아파트 팔아서 7억 8억 벌었다는 것보다 저는 여태까지 그냥 적당한 수익이면 상대방한테도 나중에 수익 좀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저렴하게 어느 정도 수익 보면은 정리하는 것 같아요. 15년 동안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으신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 일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맞아요, 저한테.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위기 슬럼프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슬럼프가 이렇게 일을 하거나 투자하면서 계속 온단 말이에요. 한 1년에 최소 2-3번씩 오는 것 같아요. 막 하기 싫고 막 무기력, 번아웃 등등 오는데,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잘 좀 극복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이게 직업이기도 하고 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내 할 일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제가 저 투자 외에 뭐 분양권 당첨에 또 수강생분들이나 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도 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이 부동산은 살짝 장기 투자 쪽에 맞는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거래세는 있지만, 그래도 빨리 뭐 치고 빠지고 이 환급성이 좋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그리고 또 보유할 때 보유세,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는데, 요거 단기로 하면은 취득세와 양도세 부분에서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장기 투자, 보통 최소 1년은 가져간 것 같아요. 최소 1년, 최장 뭐 10년 이상짜리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이왕이면은 부동산 특성상 장기 투자하는데, 세금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기 쉬운 이유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돼요.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는 뭐 사람 성격에 따라 틀리지만 이게 계속 보게 되고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보게 되는데 이 부동산은 그냥 잊으면 됩니다. 사놓고 그 부분이 좀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위주로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좀 모든 일에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준비가 돼 있으면은 기회는 꼭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는 항상 오지 않고 왔을 때 확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기회된 분들만 더 그게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투자든 좀 꾸준히 관심 가지면서 좀 내공을 쌓고 꾸준히 했을 때 분명히 기회가 오니까 어떤 일이든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방송 자체가 좀 재테크 관련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